7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고통만 연장시키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본인의 의지로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지난 2018년 시행되고 2년째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소극적 의미의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적극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이른바 안락사 개념이 포함된 확장된 존엄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 어제 서울 서초동 서울변호사회관 정의실에선 확장된 존엄사 입법을 촉구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오늘 로투데이에선 존엄사에 대해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세미나가 어떤 취지에서 열렸고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현장을 취재한 신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어제 열린 세미나는 김현전 대한변협 회장이 만든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이름의 비영리 사단법인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 단체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전 대한변협 회장은 이제 우리 사회도 적극적 존엄사, 즉 안락사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세미나 개최 배경을 밝혔습니다. 삶이 자기결정권은 소중한 인격체인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2018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으로써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임종 기간만 연장하는 무의미한 치료를 받지 않고 죽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범위가 너무 좁아 보다 적극적인 존엄사 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이런 판단 배경엔 의료기술의 비약적 발달이 역설적으로 쉽게 죽지도 못하고 고통 연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 원인의 진단을 한 이후에 사망까지 기간이 과거에는 평균 한 2주 정도밖에 안 걸렸는데 지금은 수개월 또는 수년간으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동안 본인 자신의 의사는 배제된 채 의료의 개입이 그 어느 때보다도 훨씬 많아진 시대에 살고. 주제 발표를 맡은 착한법 이사 김재련 변호사는 일단 존엄사를 말 그대로 삶을 끝낼 수 있는 적극적인 의료적 조치를 포함해 존엄하게 죽음을 맞을 권리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존엄사를 어떻게 정의하든 단순히 연명치료를 중단함으로써 죽음을 앞당기는 것과 적극적이고 인위적으로 죽음을 맞게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 논란을 김재련 변호사는 인간 생명이라는 불가침의 존엄과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존엄과 존엄의 충돌로 다시 정의했습니다. 존엄사 인정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는데요. 인간의 존엄성 혹은 신의 영역에 대한 도전 아닌가,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존엄성에 대한 도전 아닌가라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이러니하지만 존엄사의 논쟁은 존엄 대 존엄의 충돌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재련 변호사는 그러면서 개인의 생명에 대한 처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법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관련해서 김재련 변호사는 인간의 생명을 끊는 자살을 왜 살인으로 처벌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이어서 던졌습니다. 자살을 우리 법에서 처벌하진 않습니다. 처벌할 대상이 이미 없어졌기 때문인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살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생명에 대한 처분권, 죽음에 관한 결정권의 주체가 바로 그 개인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범죄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자살을 미화하거나 정당화할 수도 권장할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적극적 존엄사, 안락사의 딜레마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떤 명분과 이유를 붙여도 결국은 행위 자체는 인간의 생명을 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선택할 권리,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권리, 그리고 스스로 존엄을 지킬 권리, 이 모든 것은 대체 불가능한 개인의 권리입니다. 개인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공동체가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도 있습니다. 저는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 그리고 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가 바로 존엄사 문제의 논쟁의 귀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귀결은 아주 예외적인 특별한 경우엔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 김재련 변호사를 포함한 적극적 존엄사를 도입해야 한다는 쪽의 주장입니다.
근데 존엄사를 반대하는, 우려하는 입장은 생명은 신성 불가침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의 죽음에 대한 개인의 구체적인 결정권, 인간답게 존엄하게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할 권리는 우리 공동체가 지키려고 하는 추상적인 가치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제한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의 삶 죽음에 대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인 기본권이고 천부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무원 창업주의자 연명의료결정법 통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원혜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확장된 존엄사법 논의와 도입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이 무의미한 연명 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해서 입법에 나서고 또 입법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할 일 다 했으니까 됐구나 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앞장서서 일하시던 분들의 활동과 생각 이런 것을 들으면서 저도 좀 많이 배우게 돼서 이 웰다잉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원혜영 전 의원은 유언장을 잘 쓰지 않는 것으로 대표되는 우리 현실을 지적하며 죽음은 끝까지 외면할 무엇이 아니라 맞닥뜨려야 할 무엇이고 그런 차원에서 확장된 존엄사법도 적극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미나를 개최한 김현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는 세미나 결과 등을 토대로 확장된 존엄사업 입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야흐로 안락사라는 묵직한 화두가 다시 우리 사회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존엄사와 안락사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관련한 판례 같은 게 있나요? 네, 김할머니 사건이라고 해서 네. 몇 년 전에 몇 년이라고 해도 이제 꽤 됐네요. 네. 된 사안인데요. 이 할머니께서 2008년 2월에 이제 폐암 조직 검사를 받다가 네. 과다출혈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자녀들이 이 김할머니의 인공호흡기 네. 등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했는데 네. 병원이 거부했습니다. 네. 결국 소송을 냈는데요. 네. 2009년 5월에 대법원에서 김할머니의 그 가족들이 네. 이겼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이제 떼는, 그러니까 네. 인공적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장치를 뗀 것인데 네. 그렇게 떼고 나서도 튜브 등으로 영양분을 제공받으면서 생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경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하는데 판결은 뭐라고 하면서 내렸나요? 대법원은 이제 더 이상 인격체로서의 활동을 기대할 수 없다. 네. 죽음의 과정이 시작되었다. 네.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뒤에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환자에게 강요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한다고 네. 판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 결정도 존중해야 하기 때문에 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그리고 이런 네. 것을 보호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부합한다. 그리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네.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는 존엄사를 인정한 첫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한 판례를 내렸는데도 지금 관련 법 같은 거는 잘 안 돼 있는 모양이네요. 네, 이 소송과는 별개로 네.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런 법률을 만들지 않았다. 네. 이게 이제 입법 부작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네.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각하했는데요. 네.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지만 네.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법제화할 필요까지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의무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각하한 것입니다. 이게 존엄사, 적극적 존엄사, 안락사 말은 좀 여러 가지긴 한데 어쨌든 존엄사랑 우리가 이제 기존에 알고 있는 존엄사랑 안락사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닌가요? 어쨌든? 네, 다른 차원입니다. 김할머니 같은 네. 경우 환자 본인이 의식이 없어서 환자 의사를 확인해야 네. 되는 문제가 있었고요. 또 사망 임박 단계, 네. 사망 진입 단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사실 개별 사안에서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안락사의 경우에는 네. 뭐 신체적 고통은 없는데 예를 들어 네. 전신마비로 식사, 보행, 소변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 네. 뭐 또 상당한 중증 치매 환자 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품위 있고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 네. 이거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되지는 않기 때문에 네. 안락사는 아니지만 이분들이 죽을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느냐, 이런 점 때문에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End of Life Act라고 해서 네.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네. 캐나다의 경우에도 명시적 동의를 전제로 안락사를 허용한다고 하고요. 네. 네덜란드 뭐 이제 조력 자살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덜란드의 네. 경우에도 그 의사에 네. 의한 안락사 집행을 허용하는데요. 네. 호주 또 빅토리아주의 경우에는 의사가 안락사를 직접 집행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네. 당사자가 안락사를 집행하는 것을 의사가 돕는 것은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간곡한 요청으로 동정심에서 네. 안락사한 경우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데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assisted suicide, 그러니까 뭐 네. 조력 자살이라고 봐야 될 텐데 네. 이런 것은 또 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기적 동기에서 비롯된 자살 유도나 방조는 형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네. 뭐 각국의 예에서 인정하기는 하지만 다 네. 굉장히 다양하게 인정하기도 하고 안 인정하기도 하고 이렇기도 네. 하고 예외도 굉장히 다양해서 네. 뭐 일률적으로 어떻게 한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안락사 문제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종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네. 사람이 죽을 권리가 사람의 그 본인에게 네. 없다 이런 판단도 할 수 있고 신에게 신이 뭐 선택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기는 합니다만 네. 극심한 고통에서 품위 있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 같은 것이 인간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기는 합니다. 네. 법률적으로만 해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네. 굉장히 깊은 성찰이 이루어진 뒤에 네.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좀 다른 시각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네. 상당히 현재로서는 까다로운 문제 같고 법제화하기도 매우 난해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화두가 던져졌으니 사회적 합의가 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는 어쨌든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단순한 연명 치료 중단이 아닌 안락사를 포함한 확장된 존엄사라는 묵직한 화두를 던진 김현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상임대표 전 대한변협 회장을 만나 관련 얘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신세아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존엄사 입법 촉구 세미나를 개최한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은 김현 전 대한변협 회장이 지난해 10월 만든 비영리 법인입니다. 지난해 11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세미나에 이어 이번이 단체 설립 이후 두 번째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착한 법을 설립하면서 국민한테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고 법제도를 개선하자, 이렇게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아마 몇 가지 에어리어를 꼽아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한 것이 4개인데 그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그다음에 존엄사 입법 도입, 그다음 집단소송 도입, 그다음에 세금 감시 해서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 4가지 일단 저희는 전념을. 연명의료 결정법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안 받을 권리, 이른바 소극적 안락사는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데 김현 착한법 상임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더 이상 치료를 안 해서 삽관 같은 거 안 해서 뭐 그냥 세상을 떠날 수 있게, 그래서 품위를 유지하는 건데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그 적극적 안락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거의 죽음에 거의 진입한 것과 마찬가지, 아주 고통스럽고 그럴 때 환자가 자기 의사로, 그리고 의사가 그걸 확인을 해서 적법한 엄격한 절차에 따라서. 적극적 의미의 존엄사, 안락사는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이 김현 상임대표의 말입니다. 지금 스위스 같은 데서 그렇게 하고 있죠. 그거를 저희 문제의식은 지금 이미 2명의 한국인이 그 스위스 디그니타스에 가서 그렇게 그 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107명이 현재 등록이 돼 있는데 가려면 솔직히 몇 천만 원이 들거든요. 근데 왜 한국인이 굳이 스위스에 가서까지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한국에서도 희망전을 할 수 있게 하자. 이걸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의 폭을 넓히자. 김현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와 선택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평소에 본인의 의사를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신이 있을 때, 의식이 있을 때 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시하면 그러면 또 가족이 그걸 대신해서 이렇게 집행해 주는 거죠. 그런 전혀 의사 표시가 없을 때 그건 좀 엄격하게 제한을 하고, 그리고 내가 의사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치매라든가 그 다음에 식물인간이 된다든가 그래서 표현할 수가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땐 또 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남은 가족들이 괜히 불필요한 고통을 겪으니까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김현 상임대표는 존엄사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모든 건 다 법으로 되니까요. 그거를 관심을 가진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서 그분들이 입법 발의해서 통과까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의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하다 북한을 탈출한 참전 군인들이 북한 정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각 2,100만 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의 변호인은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를 압류해 돈을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간첩조작질 공안검사 출신 변호사, 철면피, 파렴치 등의 표현으로 SNS에서 모욕한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송일준 광준 MBC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송 사장은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교통사고 후 감찰을 받던 40대 경찰관이 음주 사고 외에도 업무비 유용에 대해 감찰을 받자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 경찰관은 주변에 파면당하면 퇴직금과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 고3, 고2 두 딸의 대학 학자금 문제 등을 걱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로 들이받은 50살 남편에게 1심 법원이 살인미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혼 책임 사유가 아내에 있다는 법원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위자료를 지급할 상황에 놓이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월 7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